너 잠깐 이리 좀 앉아봐라. 네? 저요? 그럼 지금 여기에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벼랑간 불호령처럼 떨어진 회장님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뭘 잘못한 건가 실수한 게 있나 하며 돌아봐도 짚히는 구석이 없었어요. 매일 하던 대로 회장님의 이른 아침 루틴에 따라 커피를 가져다 드렸을 뿐이니까요. 바짝 얼어서 소파에 앉으면서도 이제 끝이구나. 어렵게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잘리겠다 싶어 암담했죠. 당장 동생의 다음 학기 등록금이 해결됐다는 안도도 사라졌고요. 너 대체 정체가 뭐냐? 네? 정체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면인 것 같은데 너 어디서 나 본 적 있어? 아니요, 회장님.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사는 게 바빠서 뉴스나 신문 같은 것도 보고 살지 못해서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여사님께 들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럼 대체 이유가 뭐야? 회장님은 짜증스럽게 얼굴을 구기며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뭔가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신지 물었죠. 주제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실까요? 딱 이유가 너밖에 없는데. 무슨... 네가 이 집에 온 뒤로 내가 이상한 꿈을 꾼단 말이다. 웬 여자가 자꾸 꿈에 나와서 잘 부탁한다며 오는데 이거 원 어디 가서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여자요? 어떤 여자 말씀이신지. 내가 그걸 알면 너를 불러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묻겠어? 평소엔 인자하시고 푸근한 인상을 가진 회장님은 그날따라 목소리가 무척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꿈으로 벌써 일주일째 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잠 못 자는 괴로움을 이길 순 없는 법이죠. 하지만 꿈에서 직접 그 여자 얼굴을 본 회장님도 모르는 여자의 정체를 제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쭈뼛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회장님의 어머님이셨는데 회장님께서 최근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걸 아시고 있었죠. 영택이, 너도 잠을 못 잔 거냐? 예. 이것 때문에 일정도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난처해 죽겠어요. 김 닥터라도 만나보지 그래. 진작에 만났죠. 할 수 있는 거라곤 수면제 처방받아 자는 것뿐인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수면제 먹고 자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종일 멍할 때도 있고. 갑자기 왜 그런다니.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불현듯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제게 또 묻더군요. 근데 네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저희 어머니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이름이 두 개였거든요. 저는 망설이다 어쩐지 그 순간 가장 끌리는 이름을 꺼내게 되었어요. 유자 라자예요. 하유라. 하유라? 제 어머니의 이름을 한창 곱씹어보던 큰 사모님께서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작 제게 이름을 물으신 회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란 사모님의 얼굴은 이내 그럴 리가 없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변했죠. 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유라라면 너만한 아이가 있을 리가 없어. 어머니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내가 아는 하유라라면 아마 1980년생쯤 될 건데. 저희 엄마도 80년생이셨는데. 말도 안 돼. 네가 유라 딸이라고? 엄마, 대체 유라가 누군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영태가, 유라는... 큰 사모님의 사색이 된 얼굴에 가장 당황스러운 건 저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동생과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레 어른들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모, 고모, 삼촌 할 것 없이 친척들은 많았는데 하나같이 저희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부모 잃은 저희 남매를 진심으로 가여워하는 어른들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저희를 받겠다고 양가 친척들이 다툼까지 했었어요. 아, 소정이 고모 이건 아니죠. 언니 살아생전 고모네가 소정이 우진이 예뻐했단 얘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인제 와서 우리 애들을 데려간다고요? 너무 속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속 보이는 일이라니 무슨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소정이 이모? 아니 그렇잖아요. 명절에 돈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것도 아까워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소정이 우진이 데려간다는들 뭐 얼마나 대단히 잘 보살펴주겠어요. 되게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지네요. 참 뻔뻔하시다. 뭐라고요? 소정이 이모부 몇 달 전에 퇴직금으로 차린 치킨집 홀라당 말아먹어서 그 집에 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건 그쪽 아닌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 사정이랑 애들 데려가겠다고 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적어도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애들 만나면서 살아서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고모랑 살 건지 이모랑 살 건지. 자자자자 그만들 좀 해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무슨 짓들이에요? 소정이 우진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 오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싫다고 했잖아. 언니가 분명히 애들 데려오면 이혼이라고 했는데 인제 와서 뭔 소리? 아이 넌 좀 빠져 있으라니까. 저희 남매가 지낼 곳을 두고 양가 친척들이 대동단결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어느 쪽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린 눈에도 이모든 고모든 큰아버지든 다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어른들로만 보였으니까요. 저희를 맡아준다는 명분으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그때 슬며시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작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동네에 형님 동서하며 사시던 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셨죠. 아가, 할미랑 가자. 괜찮아, 괜찮아. 할미 집에서 같이 지내자. 이상하게도 직계 혈연관계였던 그 사람들보다 작은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더 진실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데리고 작은할머니 집을 선택해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고모, 이모, 큰아버지의 무수한 설득이 이어졌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열지 않았죠. 전 그때 고작 11살의 나이로 부모를 잃고 남동생과 홀로 남은 여자애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준 어른이 작은할머니 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1년 전 못되게 살았을 거예요. 아 엄마 이제 돈 없어? 아 나 딱 2천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때 준 돈은 어쩌고 벌써 돈을 달래? 홍서가, 너 그 돈 무슨 돈인 줄 알지? 소정이 우진이 부모 목숨값이야. 저 불쌍한 것들 나중에 크면 다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알지 알아. 어? 근데 엄마 너무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애들 꽁으로 봐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쩔쩔매. 내가 약속대로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마. 꼭 돌려줘야 한다, 응? 너 그러다 큰일 나. 알았다니까. 제 돈이 작은 집 식구들의 사업 자금과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나마 저희를 친할머니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작은할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저희 남매를 두고 또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아, 우리 집은 애들만 셋이에요. 누가 뭐래도 애 하나 키우고 있는 고모네가 데려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애만 하나지. 나는 시어른들 모시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조카를 데려가서 키워요? 전에는 뭐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우기더니 갑자기 그 유대관계가 돈처럼 사라지셨나? 뭐예요? 그때랑은 사정이 다르지. 난 모르겠으니까 애들 돈 가져다 쓴 사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뭐 보육원에 가서 맡기든지 말든지.
이미 저희 앞으로 된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친척들은 저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져다 쓴 작은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꼼짝없이 보육원에 가게 생긴 것이었죠. 어른들 입에서 보육원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없던 불안도 생겼었어요. 그때 남동생은 고작 6살이었는데 어른들은 아이가 어리니 금방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남동생이 입양되면 평생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모를 붙들고 울면서 사정한 적도 있었어요. 이모, 말 잘 들을게. 내가 뭐든 할게. 제발 보육원에 안 보내면 안 돼? 소정아, 이모도 사정이 있잖아. 마음 같아선 당연히 너네 데리고 있고 싶지. 그런데 이 좁아터진 집에서 어떻게 너네를 데리고 사니? 일단은 보육원에 가 있어. 그러면 이모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데리러 갈게. 응? 안 돼. 제발 보육원에 가면 우진이랑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잖아. 나랑 우진이가 다른 데로 입양 가서 다시는 우진이 못 보면 어떡해? 뭐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아우, 걱정하지 마. 소정이니가 절대 입양 안 보내겠다고 옆에서 지키면 되지. 이모가 가서 미리 말해 놓을게. 다시 찾으러 와야 하니까 입양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됐지? 그런 입에 바른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너무 어리고 순진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이모 손에 붙들려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모를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모 말대로 이모가 저를 데리러 오기 전에 남동생을 지켜야 했죠. 그게 제 유일한 임무라도 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모 말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평소 동생이 남달리 총명하고 똘똘하다는 걸 눈여겨본 원장님이 입양을 적극 추진했거든요. 저희가 우진이 데리고 영재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IQ가 무척 높더라고요. 타고나기를 공학자, 과학자, 의사 뭐 그런 거 할 머리라고 하니까 이런 애들은 또 데려가서 키우면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어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애가 그렇게 똑똑해요? 그 아이 부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먹고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애가 아직 어려서 데려가면 적응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지내는 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누나가 있긴 한데 둘 데려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들 하나만 보고 온 거라 그냥 괜히 마음에 걸려서요. 형제가 같이 있는데 하나만 데려가기엔 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일을 수십 년 했지만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기회를 놓치기엔 애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저희 선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잘 설득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우 깜짝이야. 소정이 네가 여길 어떻게? 우진이 입양이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가 있어. 지금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중이잖니? 이모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요. 데리러 오긴 누가 데리러 와? 너네 이모, 너네 여기 맡겨놓고 한 번이라도 연락해 온 줄 아니? 너 알만한 나이면서 왜 모르는 척해? 너네 이모 안 와? 데리러 올 사람 없다고. 너 들었지? 우진이 머리 비상해 천재라더라. 천재 동생 성인 될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할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우진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니까 하는 말 아니야? 소정아, 네가 정말 누나면 동생 위한 일이 뭔진 알아야지. 이분한테 입양되면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에 좋은 옷 입고 학원 다닐 수 있어. 나중에 의대라도 들어가면 네 동생 의사 되는 거라고. 그런데도 싫어? 그런데도 못 보내겠어? 그때 제가 어려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중학교 3학년만 됐어도 아마 동생을 보냈을 겁니다. 자라면서 능력에 따라 교육이 받쳐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헤어지지 않는 게 최고인 줄만 알았어요. 결국 극갱판을 친 덕분에 제 동생 대신 다른 아이가 기회를 잡았죠. 원장님께서는 동생 학길 맞는다며
혀를 몇 번이나 차셨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몰래 입양 보내려고 하다가 걸려서 난동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작전을 바꾸시더군요. 입양하겠다던 사람을 봉사활동가로 위장해 보낸 거예요. 어머, 네가 소정이구나. 안녕, 만나서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되게 귀엽네. 너 피아노 잘 친다며? 아줌마한테도 들려줄 수 있어? 그냥 보통이에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치던 거라. 보통이면 어때? 아줌마는 학교 정도 못 치는데. 들려주라. 첫 만남부터 제게 관심을 보였던 그 회계사 아줌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저희 남매에게 선물 공세를 했었어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인 것 같아서 내심 우리 두 남매를 다 입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헛꿈도 꾸었죠. 그런데 그 아줌마의 목적은 제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소정아, 아줌마가 실은 좀 많이 아팠어. 어디 가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많이 아파서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었어? 아, 근데 자꾸 우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나서. 우진이요? 소정아, 아줌마가 우진이 정말 멋지게 잘 키울게. 우진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주고 우진이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면서 키울게. 가끔 여기도 놀러 올 거야. 헤어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자주 찾아올 거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그때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헛된 꿈을 꿀수록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근데 신뢰를 쌓는다는 게 참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줌마 말에는 설득이 됐거든요. 만날 수도 있게 해주고 언제든 볼 수 있다면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걸 보면요. 거의 그 아줌마한테 넘어갔을 때 그 아줌마가 실은 미국에서 온 아줌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아줌마 미국 산다면서요. 곧 다시 귀국할 거라면서요. 어? 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다면서요. 저도 자주 만나러 올 수 있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다 우진이 데리고 가려고 저 속인 거였어요? 소정아, 그게 아니라 이거 나요. 결국 아줌마도 똑같아. 저랑 우진이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른들이랑 똑같다고요. 우진이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도 안 보내요. 그런 일들이 쌓이자 저는 자연스레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저한테 어른들은 호시탐탐 저와 제 남동생을 떼어놓을 생각만 하는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행히 동생이 자라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저와 같이 입양 가는 게 아니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은 저 몰래 강제로 동생을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정식 입양은 아니었고 입양하기 전에 함께 가정에서 생활해보려고 데려간 것이었죠. 저는 저대로 난리가 나서 보육원을 뒤집어 엎었고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그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죠. 그 덕분에 그 후로는 저희 남매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어요. 한 번씩 저를 볼 때마다 원장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했지만요. 아휴, 저건 지 동생 앞길 막는 줄도 모르고 너 나중에 우진이한테 용서 빌어라.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학교 다닐 수 있던 유년 시절을 네가 빼앗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기서 지내도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대학은 보낼 거니까. 어디 두고 보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서 몰라서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 했어요. 위험한 어른들로부터 내 동생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18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책 좋아하니? 볼 때마다 책을 읽고 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일주일에 2번씩 혼자 오던 봉사자였습니다. 저는 또 한심한 어른이 왔구나 싶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제게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올리버 트위스트? 나도 이 책 어렸을 때 참 좋아했는데. 책 좋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 그때 읽은 책이 많아도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는데 이 책은 기억에 남아. 그냥 위로받으려고 읽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위로받는다고? 주인공이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잖아요. 적어도 얘처럼 힘들게 살진 않는구나. 나중에 얘처럼 기적 같은 일이 생기려나.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뭐든 책으로 위로를 얻는다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좀 비켜주실래요? 책 읽는데 방해가 돼서요. 미안해. 저는 그 사람에게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빤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선생님들이 그 사람에 대해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하유라 씨, 유라 씨, LG 생산직 근무하잖아. 어머, 정말? 그럼 돈도 많이 벌겠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바리바리 애들 과자 사들고 오는 거야? 아니, 근데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꼬박꼬박 2번씩이나 보육원에 찾아온대? 아, 어린 사람이 참 기특하기도 하네. 단체로는 와도 혼자 그렇게 오는 경우는 드문데. 원장님이랑 하는 얘기 들었는데 어렸을 때 자기도 고아라서 이런 데서 자랐나 봐. 아, 그래서. 그러면 이해는 되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 딱 봐도 선하게 생겼지 않아? 몰랐어도 대단하다 싶었을 텐데 알고 들으니 더 대단하다 싶어. 여기서 지냈던 애들 다시 찾아오는 일 거의 드물잖아. 그 이야기를 엿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처럼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낀 것이죠. 그 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쩐지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줄 것 같고 다른 어른들처럼 어떤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전 그 사람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다가갔죠. 그건 그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지 3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기요.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우연히 듣게 된 건데요. 대기업에 다녀서 돈 많이 번다고 들었어요. 거긴 대학에 안 가도 바로 일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대학 안 가려고? 동생이 공부를 잘해요. 저보다 훨씬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 대학 보내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소정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우진이가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많아. 그러니까 너도. 아니요. 저는 대학까지 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 없어요. 꿈은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똑똑한 동생 대학 보내는 거. 그거 하나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사람은 이전에 만났던 어른들과 다르게 제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을 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나? 솔직히? 네, 솔직히요. 매일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혼자일 거라는 외로움, 뭐 그런 것들 때문이었지. 전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보육원에 들어와 생활하게 된 이후 하루도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요. 익숙해짐과 힘들지 않음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요. 보육원에서의 제 포지션, 잠자리, 인간관계, 그런 것들은 익숙해졌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남동생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힘들지 않게 되는 날도 있나요? 어른 되면 덜 힘들어지나요? 솔직히? 네. 덜 힘들어져.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외로움이 사무쳐 괴롭진 않아. 그리고 원하면 결혼으로 가족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없었어. 사람이 외롭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결혼하면 그때 망가지는 거야. 너 이거 새겨들어야 돼. 알았지? 나중에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하는 거야. 일주일에 2번 그분을 만나 이야기하는 날을 저는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고민을 덜어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어쩐지 내 편이 생겼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정말 제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진심 어린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남동생도 그분을 무척 잘 따랐고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성인이 되었죠. 소정아, 졸업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꽃다발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정말? 수정이 꽃 좋아해? 네. 아니,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 꽃다발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진이도 같이. 원장님께 허락받았어. 너 원장님이랑 다른 선생님들한테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왜 그랬어? 이런 날은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오실 것 같아서요. 응? 이모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감동인데? 그날 그분은 저희 남매를 데리고 고급 식당에 데려가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배불리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는 태어나서 가장 근사한 선물을 받았어요. 소정아, 할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최근에 집을 샀어. 방도 3개나 있는 신축 아파트. 정말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근데 내가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섣불리 갑자기 꺼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도 좋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 우진이는 그곳에 있어도 된다지만 소정이 너는 나와야 하잖아, 보육원. 네, 안 그래도 원장님이랑 상담했는데 일단 정착지원금 가지고 월세 구해보기로 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살래? 방도 많아서 각자 하나씩 쓸 수 있으니까 좋아. 네? 아니, 나랑 우리 셋이 가족할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라니. 내가 너희 둘을 입양하려고 해. 단순히 같이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돼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입양. 소정아, 왜 울어? 저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보육원에 들어가서 내내 기다렸던 동시 입양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입양이라는 것보다는 저희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이 처음이었고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정말 좋은 의미에서. 아니요, 할게요. 하고 싶어요. 정말이야? 할게요.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고기로 배를 잘 채우고 저희 3사람은 소화가 다 될 정도로 눈물을 쏙 뺐어요. 물론 기쁨의 눈물 파티였죠.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던 걸로 알아요. 보육원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가 있는데도
대놓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유라 씨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다 큰 애를 입양해요. 결혼은 진짜 안 할 거예요? 아유, 지금까지야 결혼 안 하고 살았다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혼할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누군지도 모르는 미래의 결혼 상대를 생각하면서 이를 그르치고 싶진 않아요. 전 소정이랑 우진이 보면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셈이니 소정이랑 우진이가 원하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옆에서 그렇게 흔드는 어른들이 많았는데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세 사람이 가장 원하던 일이었어요. 그분은 저희와 불과 1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저희의 엄마가 되어주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저희 남매는 모두 그분 성씨로 바꾸었죠. 남동생은 친양자 입양이라 자동이었지만 저는 성인이라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저희를 입양해 가족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은 동생 학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재수해서 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전 계획대로 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만으로도 감사해서 동생 학비는 제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확실히 가족이 된 후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쩌다가 보육원에 가게 된 거예요? 저희처럼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 그건 아니야. 엄마는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뭐 마찬가지? 그럼 두 분 다 보육원에 간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는 다 크고 나니까 연락이 닿더라. 이제 엄마가 굳이 필요 없어질 나이가 되니까 찾아와서 나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을 것 같아? 잘 지냈니? 아니면 뭐 미안하다?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 뭔가 좀 달라졌을까, 내 인생이? 나한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돈 좀 있니였어. 돈이요?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다짜고짜 돈부터 찾더라. 구구절절 자기가 왜 보육원에 날 맡겨야 했는지 듣기 싫은 변명도 같이 늘어놓으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줬지. 줘버렸어, 그냥. 왜요? 그땐 딱 내가 너만 했을 때니까 아직 세상의 때가 덜 탔고 쓸데없는 희망을 품었을 때였어. 내가 돈을 주면 나도 엄마랑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럼 같이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응. 한 번도 나한테 같이 살자는 얘기는 안 하더라.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어. 내가 번 돈을 그 남자 노름판에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화를 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너무했지.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울면서 엄마한테 아버지는 어딨냐고 했더니 알려줬었어. 어렸을 때 같이 살다가 나를 보육원에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르더라. 엄마 마음대로 나를 낳은 거였어. 그래서요? 만나러 갔어요? 엄마가 딸이라는 걸 말했어요? 글쎄, 만나러 가긴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마 지금도 잘 살고 계실 거야, 행복하게. 말은 해야죠. 엄마가 이 세상에 자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야죠. 아니야.
생각보다 꽤 따뜻한 분이시더라. 놀랄 만큼.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 그런 분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피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저라면 어떻게든 제 존재를 알아달라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친아버지를 만나러 가서도 그냥 나오다뇨.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더는 부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분도 저에게 더는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는 접어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며 행복에 충실하자라는 게 저희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세월이 5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행복은 찰나일 뿐 현재의 행복이 미래에도 보장되진 않더라고요. 비극의 시작은 유달리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었습니다. 엄마가 퇴근길 빙판길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가보니 함께 있던 동료분의 도움으로 이미 응급수술이 들어간 뒤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데요? 회사 앞에서 실은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같이 걷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오던 차랑 부딪혀버린 거야. 그래서요?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은 거죠? 수술만 하면 괜찮죠? 소정아. 겁을 먹은 제게 차마 괜찮을 거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분을 보면서 전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엄마가 저 수술실에서 나올 땐 더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웃으며 기다리기엔 그분의 소매가 너무 많은 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0분 만의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시더군요.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병원에 오기 전부터 출혈이 많아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온 신경이 살아있는 채로도 기절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 그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본 것은 평온한 얼굴로 누워있던 영안 씨의 엄마였죠. 수술 도중 밀게 된 머리를 보고 그저 죽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엄마의 민머리를 감싸주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영 함께 하자더니 앞으로 가족으로 계속 함께 하자더니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가세요. 뭐가. 일어나요. 제발 좀 눈 좀 떠보세요. 엄마. 엄마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엄마. 소식을 듣고 온 남동생도 엄마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간에선 눈물을 잘 보이지 않던 애였어요. 남동생 기억 속에는 태어나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남동생 입에서 나온 그 엄마라는 말이 어찌나 서글프던지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괴로웠는데 비극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장례식에서 뜻밖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너니? 소정이 우진이가?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겠니? 법적으로 니 외할머니다. 외할머니. 아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아주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저련히니 뭐니 크지랄 떨고 가더니 이러려고 너네를 입양했지?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네? 그게 무슨... 설마 엄마 어머니세요? 그래.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관계니? 엄마? 어머니? 아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저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자식이라는 거야. 저희 가족으로 산 지 5년이에요. 짧다면 짧겠지만 충분히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저희한테 엄마는 엄마였고 엄마한테 저흰 자식이었어요.
뻔뻔하게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왜? 5년 살고 유라가 쇠가 빠지게 번 돈이 내 거 됐다 싶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나타나서 뺏기겠다 싶은 거니? 그래? 예? 우리 초면인 사이에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싸움은 하지 말자. 유라 집, 예금 다 나한테 넘겨라. 네? 나 걔 낳았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사람이다. 걔가 그렇게 생각이 짧게 섣불리 너네를 입양하지만 않았어도 그 재산 다 내 거였어. 아니라고 할 수 있니? 그분과 그 여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뻔뻔하고 악독한 사람이더군요. 그 착한 엄마가 절연하고 지낼 정도였으니 알만했어요. 하기야 애초에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부모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버렸겠나요. 보육원에서 힘들게 자란 성인이 된 딸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분이 남긴 재산은 저희 남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그 여자가 동생 학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분을 잃었다는 충격도 채 가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정말 고달팠습니다. 누나, 우리 그러지 말고 그 돈 포기하자. 일단 나 휴학하고 군대 가면 돼. 그럼 적어도 시간은 벌 수 있잖아. 등록금은 차차 벌어서 다니면 되니까. 그건 안 돼. 절대로. 설마 누나, 그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건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그 아줌마 말도 틀린 건 없어.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 그분은 엄마의 엄만데. 하우진,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엄마 피눈물 흘려. 엄마한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집? 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가신 엄마를 걸고 욕심나지 않아. 그 돈 아니어도 너 등록금 내줄 수 있고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지낼 수 있어. 근데 그 여자한테 주는 건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해. 매번 찾아와서 다들 보는 앞에서 나를 무슨 파렴치 안으로 몰아. 재산 노리고 미혼이었던 엄마한테 접근해서 기술적으로 재산 가로챘다면서. 누나,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런 소문이 와전이 되면 이상하게 변질돼. 나는 그게 더 무섭다고. 이러다 엄마 돌아가신 것도 다 나 때문이라는 소문 날까봐. 고집을 부려 그 돈을 가지고 있기엔 동생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여자에게 그 돈을 주는 건 엄마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가지고 있자니 그분이 끈질기게 찾아와 저희를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동생에게 말했듯 저는 그 돈에 1원도 욕심이 없었어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만큼 동생 학비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지금처럼 좋은 집은 아니어도 전셋방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5년 살고 엄마가 평생 고생해 번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정리하고 엄마가 남긴 예금 대부분을 전국의 보육원에 나눠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기부 증서를 보여주며 이미 제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알렸죠. 이게 뭐야? 너 미쳤니? 너 정신 나갔어? 세상에 그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감히 기부를 해? 엄마도 그걸 원하실걸요? 저희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엄마한테 보육원은 집이었거든요. 엄마처럼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을 돕는 건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미친년? 이 정신 나간 년? 그분은 눈이 돌아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가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행으로 고소했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전 할 건 해야 엄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 조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회사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남동생을 의대 졸업시키는 거요. 한동안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9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손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이 달달 떨려서 숟가락도 제대로 쥐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증상을 보면서 동료가 파킨슨일 수도 있으니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손을 쓸 때 떨림이 심해지죠? 네, 일은커녕 밥 먹기도 힘들어졌어요. 아는 분께서 파킨슨 병일지도 모른다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두드러져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본태성 떨림으로 판단되는데 기능적 장애가 있으니 치료가 필요해요. 우선 약물 치료로 떨림을 낮춰보고 기저질환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좋아질까요? 계속 일을 쉴 수는 없어서요. 글쎄요. 개선 정도는 환자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러는 시술이나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의사는 휴직을 권했습니다. 병세가 나타났을 때 애매하게 쉬면서 치료하면 치료도 그만큼 더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말은 휴직이었지만 돌아갈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퇴직금이 있으니 당장의 생활과 치료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도 솔직히 그 지경이 되니 엄마가 남긴 재산을 그렇게 다 기부해버린 게 조금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 돈은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편해졌죠. 그렇게 1년 정도를 쉬고 나서야 손떨림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학도 안 나오니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 회사에서 자리가 나면 연락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지금도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는 엄마의 동료분께서 상주도우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회장님 그리고 큰 사모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가만. 나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언제?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친아버지를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카페?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회장님께서는 불현듯 뭔가 떠올랐다는 듯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아, 가만 그땐가?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를 쏟아서 그 된통 당하고 있는 딸 또래 여자를 본 적이 있어. 그때 나서서 도와준 적이 있긴 한데 그러고 보니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그 안 된 마음에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애가 있었어. 그때인가 봐요.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아서 감사했다고 했거든요. 말도 안 돼. 그가 내 딸이었다고? 가만. 그의 엄마는? 엄마 이름이 뭔데? 아, 그분 성함은 하민숙이었어요. 고소장 접수할 때 봤었어요. 하민숙? 하민숙? 역시 민숙이 그의 딸이네. 이제야 누군가 떠올랐다는 듯 기아 많은 회장님 앞에서 큰 사모님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 한참 있다 나오셔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종이에는 각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1년인가 있다 찾아왔더라. 애 하나 데리고. 민숙이가 찾아왔다고요? 그 뻔뻔한 여자가 엄마를요? 그래. 너 애를 낳았으니 책임지라며 찾아왔었어. 근데 나는 걔가 너애 같지가 않더라. 너도 알잖니? 걔가 어떤 앤지. 대학도 안 다니면서 대학생이라고 공갈을 치며 너한테 접근했잖아. 백화점 가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나이트는 또 어찌나 그렇게 다녔니?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그 애가 네 애라는 보장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확인할 방도도 없고 그리고 그 애가 네 자식이면 그것도 문제잖아. 돈 지어줬더니 이 각서 써주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각서에는 다신 찾지 않겠다는 자필 서명과 엄마 이름도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중에 아이 시켜 아빠 찾는 일도 없게 하라고 쓰라고 했다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을 줬어. 내 말은 적어도 애 키우기 힘들어서 보육원에 버릴 정도의 돈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버린 자식 찾아가서 남자 노름할 돈 보태라고 했을 정도면 안 봐도 뻔하지. 그렇다고 그 애가 우리 영택이 네 애라는 포장이 있니? 근데 그런 애가 왜 제 꿈에 나타나요? 애 부탁한다면서.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뭐라도 해볼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도 쉬어진 마당에. 돌아가신 엄마가 그 회장님의 친자식이라는 걸 알 수 없으니 큰 사모님께서는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뭔가가 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유품을 모아둔 상자였습니다. 빚이 있어요. 화장대에 있던 거 그대로 둔 건데 어쩌면 머리카락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로도 가능할까요? 순간 두 분의 얼굴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천운처럼 빚에는 머리카락이 남아있었고 전 그 빚을 통째로 그분들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장님께서는 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고 제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로 회장님께서 저희 엄마 친아버지시라고요? 그렇다더구나. 회장님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매에 힘을 주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는 눈치만 보면서 검사 결과를 몇 번이나 확인했죠. 그러자 회장님이 물으시더군요. 나를 원망하진 않더냐? 네? 아니요, 정말 원망하시진 않았어요. 원망했더라면 회장님을 만났을 때 아마 밝혔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속으론 원망했을지도 모르지. 아비가 돼서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라줬으니 나는 그의 마음을 가늠할 수도 없구나. 그걸 어떻게 평생 끌어안고 살았을까? 엄마가 다행이라고 했었어요. 자기를 버린 어머니와 다르게 자신의 존재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어쩌면 자기가 엄마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닮아 태어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정말이야? 네, 솔직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건 기억해요. 아버지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표정이 정말 편해 보이셨어요. 그 어떤 원망도 없었던 건 확실해요. 그 후 제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앞으로 집과 회사의 일자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평생 벌어도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었죠. 아니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왜 없어? 유라 딸이면 내 손주나 다름이 없는데. 그리고 소정이 네가 우리 유라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준 거잖냐. 하지만 살아생전에도 아는 체 하지 못했던 내 앞에 죽어서 나타난 이유가 있겠지. 너 사는 거 안타까워 죽어서도 눈 못 감고 울고 있을 유라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회장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려고 만나게 됐었나 보다 생각한다. 고맙다 소정아. 내 딸의 가족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부모가 없이 자라면서 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저는 다 지켰더라고요. 남동생의 꿈, 그리고 결국 저의 꿈을 비롯해 저를 도와주신 분의 꿈까지요. 회장님 말대로 인연이 닿으려고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서 저도 친할아버지처럼 뵙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엄마는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죠? 부디 이제 더는 저희 남매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으면 합니다.